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강사 나선혜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글쓰기의 실제를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실험 보고서, 독서 감상문, 영화 감상문, 자기소개서, 그리고 주장하는 글까지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어떤가요?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글을 쓸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학과 행사와 관련해서 글을 쓸 기회도 생기고, 또 때로는 학과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이런 것들에 글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특별한 형식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수강하는 과목과 관련해서 이 보고서를 내야 할 경우에 대개의 학생들이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니, 도대체 한번 써본 적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무작정 보고서를 써서 내라니. 이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 많은 자료들이 떠돌아다니고 또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보고서를 잘 써내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긴 받아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자료들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대학교에 입학한 뒤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글쓰기의 형태인 이 보고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유형별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보고서라고 하지만 대학에서 쓰는 보고서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그 이공계열 학과의 수업과 관련된 실험 보고서, 그리고 그 인문사회계열의 학과 수업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또는 조사 보고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교양 과목이나 인문학 관련 학과 학생들이 자주 쓰는 이 독서 감상문이나 영화 감상문을 쓰는 것, 또 어떤 논문이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 내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드러내는 글, 이런 것들도 모두 보고서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어떤 통일된 보고서의 양식을 제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종류의 보고서가 그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보고서입니다. 자, 실험 보고서는 실험의 내용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따라서 실험 보고서를 쓸 때에는 우선 그 실험 목적을 밝혀야 하고 그 실험의 대상과 그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험 보고서를 그 잘 쓰기 위해서는 실험의 방법 그리고 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 한 번에 그 완결이 되는 실험이 아닐 경우에는 실험 일지를 만들어서 그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실험 보고서 작성 그 순서와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먼저 실험 데이터를 기록해야겠죠. 자, 여기에는 실험의 목적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실험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그 동물이나 식물이 그 실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실험 대상의 성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한 기구나 시약 등도 명기해야 하고요. 실험 중에 관찰한 현상, 더불어서
그 실험치와 계산치 역시 기록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실험 데이터를 정리해야겠죠. 자, 실험이 종료되고 나면 그 실험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또 그 타당성의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그 정량 실험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표나 도표를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험 데이터가 타당하지 않거나 그 정확성이 좀 의심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 후에 실험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죠. 이 실험 보고서는 앞에서 작성한 실험 데이터, 이 데이터에 기초해서 쓰여집니다. 자, 믿을 만한 실험 보고서를 쓰려면 실제로 내가 진행한 실험과 그 실험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형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실험 보고서를 쓸 때는 먼저 표지에 그 실험 제목과 그 실험 일자, 그리고 실험자의 학과와 이름 등을 기입하고 그 아래에 자기가 실제로 한 실험 방법과 내용, 또 결과를 기록합니다. 실험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표를 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도표에도 제목을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끝에 참고 문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험 보고서의 문체와 표현은 어떠해야 할까요? 실험 보고서의 문체는 간결하고 또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은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미사역구나 모호한 표현과 같은 이 불필요한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실험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그 이공계학과의 전공 수업 중에 제출되는 이 실험 보고서의 형식은 학과나 또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험 보고서든 실험 제목과 실험 일시, 그리고 실험 기구, 그리고 실험 방법과 주의사항, 실험 결과, 평가, 마지막에는 참고 문헌, 이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대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또 보고하는 실험 보고서라면 그 대상의 성질과 상태, 이 성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건의 변화가 그 실험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물 실험의 경우에는 그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이나 그 식물의 성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화학과 학생의 실험 보고서를 토대로 실험 보고서 양식을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은 독서 감상문입니다. 교양 과목과 관련된 글쓰기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이 바로 이 감상문일 것 같은데요. 이 독서 감상문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 그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이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이나 그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제목을 붙이고 이 책 제목은 아래에 부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에서는 책의 대강 또는 이 저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자신이 책을 읽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해야 합니다. 특히 그 책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쓰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야겠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의 주제와 관련된 다른 책들을 참고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쓴다면 그 작품에 대한 서평이나 평론 같은 것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독서 행위는 기본적으로 저자와의 대화 과정이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책 내용을 따로 요약을 하고 그 뒤에 자신의 느낌을 적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책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마다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밝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저자의 견해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하고 칭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자의 명성이나 권위에 주눅들지 말고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독서 감상문의 하나의 양식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자, 제목이 지금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부제로 그 실제로 읽은 책의 제목, 오래된 미래를 읽고라고 적어 놓았죠. 자, 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은 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1992년에 발간된 이후 세계 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지금 그 독서 감상문을 쓴다면 이러한 양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제 아래에는 과목명, 그리고 담당 교수, 제출일, 학과와 학번, 성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오래된 미래에 나오는 라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라다크는 서부 히말라야 고원의 작은 지역인데요. 빈약한 자원과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생태적인 지혜를 통해서 1000년이 넘도록 아주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구식 개발 속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지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즉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재앙에 직면해 있는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은 라다크의 그 개발 이전의 삶의 방식,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차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머릿말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책과 저자에 대한 소개나 읽게 된 동기를 쓰고요. 또 본문은 이렇게 3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오래된 미래란 무엇인지, 라다크에서의 삶은 어떠한지, 또 세계화와 라다크의 현재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는 읽고 난 뒤의 느낌 또는 저자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학생이 쓴 그 독서 감상문을 올려놓았는데요. 자, 이 학생은 지금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작품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코스모스라는 책의 제목이 왼쪽 처음에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우주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류라고 이 글의 제목을 적어 놓았죠. 자, 이 학생의 글을 짧지는 않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자, 이 글을 읽고 잘된 점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먼저 이 글을 쓴 학생은 인문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모스와 같은
과학 서적에 그 도전한 용기가 아주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 자연과학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많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학생의 용기가 아주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문학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체 우주, 이 코스모스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으로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이 학생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책을 읽고 난 느낌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제목도 잘 붙였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책 제목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독서 감상문 양식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이 책 제목을 부제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수정해야 될 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 먼저 비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부정확한 문장도 있고요. 그 잘 모르는 용어나 어휘가 굉장히 자신의 지식을 내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면 이런 용어를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제목을 언급할 때는 본문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겸납표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책의 저자나 책을 읽게 된 동기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영화 감상문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살펴볼까요? 자, 영화 감상문 쓰는 요령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 감상문은 무엇보다 자기가 보고 느낀 그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장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가 아닌 그냥 보통 관객의 입장에서 내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영화의 감독이나 주연 그 배우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 그 영화를 보기 전이든 본 후에든 그 영화에 대한 전문가의 감상평 같은 것들도 참고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화가 종합예술인 점을 감안해서 그냥 단순히 줄거리나 구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 영상, 음향 또는 그래픽 또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리해서 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영화의 내용 또는 카메라 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독서 감상문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줄거리 따로, 느낌 따로 이렇게 쓰지 말고 그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글입니다. 자, 영화 감상문 양식도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변두리 인생의 사랑이라는 이 글의 제목이 첫 줄에 제시되어 있고요. 아래에 부제로 영화 파이란을 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파이란은 그 송혜성 감독의 작품으로 2001년도에 개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민식과 중국의 장백지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 대종상과 청룡영화상 또 아시아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그런 이력도 있는데요. 자, 이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제 아래에는 과목, 담당 교수, 제출일, 학과, 학번, 성명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줄 수 있고요. 서론에는 그 영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영화를 보게 된 동기를 적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본론에는 이 영화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조폭 똘마니의 누추한 삶과 함께 그 배우 최민식의 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 노동자 장백지의 소박한 꿈과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작인 그 아사다지로의 러브레터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서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에는 주제와 함께 자신의 그 생각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학생의 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영화 괴물을 보고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다들 괴물 보셨나요? 그 2006년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자, 이 영화 감상문 역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화 감상문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햇살 가득한 평화로운 한강 둔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강 매점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던 강두는 잠결에 들리는 아빠라는 소리에 벌떡 일어난다. 올해 중학생이 된 딸 현서가 잔뜩 화가 나 있다. 꺼내놓기도 창피한 오래된 핸드폰과 학부모 참관 수업에 술 냄새 풍기며 온 삼촌 때문이다. 강두는 고민 끝에 비밀리에 모아온 동전이 가득 담긴 컵라면 그릇을 꺼내 보인다. 그러나 현서는 시큰둥할 뿐 막 시작된 고모의 전국체전 양궁 경기에 몰두해 버린다. 그곳에서 괴물이 나타났다. 한강 둔치로 오징어 배달을 나간 강두. 우연히 웅성웅성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무언가가 한강 다리에 매달려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마냥 신기해하며 핸드폰 디카로 정신없이 찍어댄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은 둔치 위로 올라와 사람들을 거침없이 깔아뭉개고 무차별로 물어뜯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는 한강변. 강두도 뒤늦게 딸 현서를 데리고 정신없이 도망가지만 그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꼭 잡았던 현서의 손을 놓치고 만다. 그 순간 괴물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서를 낚아채 유유히 한강으로 사라진다. 어딘가에 있을 현서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갑작스러운 괴물의 출현으로 한강은 모두 폐쇄되고 도시 전체는 마비된다. 하루아침에 집과 생계 그리고 가장 소중한 현서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된 강두 가족.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위험구역으로 선포된 한강 어딘가에 있을 현서를 찾아 나선다. 어떤 영화를 보기 전에 절대 그 영화의 프리뷰, 리뷰, 관객평을 보지 않는 나는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야 느긋한 기분으로 영화 게시판의 관객들 반응을 살펴보았다. 좋게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영화 속 상황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는 반응들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화 속의 옥의 티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영화 속 오류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들은 특히 한국 영화에서 그런 오류를 찾으려 무던히도 애를 쓴다. 그렇다면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보시지 왜 힘들게 영화를 보려 하는 건지. 주위의 반응들은 너무 기대하고 봤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난 너무나도 재미있게 봤다. 터미네이터 2를 봤을 때, 주라기 공원을 봤을 때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괴물을 보고
이제 한국 영화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고 엄청난 자부심도 느꼈다. 그러한 재미와 자부심을 넘어선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힘이었다. 현서를 위시한 박강두 가족의 처절한 혈투는 가히 대단했다. 괴물과의 1대1 싸움도 전혀 망설임이 없고 초인적인 힘도 발휘되는 것을 보며 역시 가족의 사랑은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 내외적으로 말도 많은 영화이지만 이런 영화는 정말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편 지리멸렬 때부터 그 천재성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나로서는 봉준호 같은 감독이 우리 영화계에 더 많이 나타나길 바라고 봉 감독이 빨리 후속작을 만들어 한국 영화의 수준을 더욱더 올려주기 바란다. 자, 이 글에서도 잘된 점을 찾아보면 어떤가요? 네, 비교적 비문이 없는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 먼저 글의 서두가 없이 바로 본론으로 돌입하고 있어서 좀 성급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된 동기나 영화 볼 때의 분위기나 느낌 등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넘어가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영화의 줄거리 요약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의 짜임새라든지 배우들의 연기, 의상, 그래픽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영화에 대한 평가도 그 위에서 이야기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렸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재능에 대해서 찬탄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영화의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강두 가족의 가족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괴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기술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영화 제목은 그 본문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표와 겸나표로 표시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실험 보고서와 독서 감상문, 영화 감상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